예, 안녕하세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지난 3개월간에 걸친 트럼프 정책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러면서 제기된 우크라이나 현재 종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날 취임했는데요. 아직까지 4월 20일이 안 됐으니까 채석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석 달 동안 아주 그냥 정신없을 정도로 엄청난 뉴스,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냈죠. 총 111개의 행정명령, 특별 명령을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대통령령을 마구마구 뿌려대면서 기존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이 과연 어떠한 목표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자신이 밝힌 정책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은 첫 번째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너진 경제력을 복원한다는 것이죠. 딥스테이트를 해체한다는 것이 뭡니까? 딥스테이트라는 게 뭐냐? 항상 트럼프 정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딥스테이트를 해체한다 이런 얘기를 참 입버릇처럼 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음모론의 대상이 아니고 연방 정부 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소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해서 또 미국의 고도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서 그동안의 미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마치 이게 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모습은 한국도 그렇죠. 한국의 이런 법원이나 또 지금의 이번에 검찰이나 또 경찰이나 윤석열을 지지 옹호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논리로 법기술을 부려서 그들의 이해를 갖다 대변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한국 내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 한국판 딥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어쨌든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을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핵심이었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미국 정부 또 미국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봤던 게 연방 정부를 기획한다는 것이었고요. 아울러 끝없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이었죠. 이 끝없는 전쟁 종식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표면적으로 인명을 사랑해서 사람을 귀중히 여겨서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군산복합체의 돈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데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레이시용이니 보잉이니 이런 등등의 미국 군수산업체들이죠. 이들 군수산업체들은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이 조성돼서 실제로 무기를 많이 팔면서 또한 막대한 이익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전 세계 인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전쟁을 사랑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죠. 예.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인류의 염원에게도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군산복합체의 돈줄,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무너진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을 보완한다는 그런 시도로 인해서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동맹착취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중 정책, 보편 관세, 영토 확장, 나중에서는 암호화폐 등등의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들을 갖고 지금 현재 아주 일관되게 지금까지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식의 정책들은요 기존의 미국의 패권 정책,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아주 크게 어긋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페도로 루키아라포라는 이 러시아 유명한 지정학자는 트럼프는 미국 패권을 반드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패권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소위 세력권 개념을 내세워서 소위 각 지구를 주요 강대국 위주로 편제를 하고 여기에 각각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소위 말 나와바리입니다. 이 나와바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다국화 질서를 만들자 이런 식의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화 질서는 그런 게 아니죠. 이런 어떤 소수의 몇 개의 강대국에 의한 그런 지배 체제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계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신흥국들 모두 다가 중심이 돼서 서로 간의 평등과 호혜의 관계, 서로 간에 대등하고 서로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평등과 호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다성적 세계 질서라는 표현을 쓰듯이 소위 여러 개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각국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 그러한 세계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 방향이지 몇 개의 소수의 강대국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질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여전히 그런 패권을 좀 축소된 형태로서 그런 다국화 질서라는 틀에 들어가긴 하지만 패권을 과거와 좀 다르게 세력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그런 축소된 형태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핵을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 핵 강국들과 힘이 센 나라들과는 어떻게든 관계 개선과 화해를 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못하거나 힘이 약한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실현국을 약탈하고 규칙 약탈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동맹을 축으로 해서 세워놨던 소위 규칙 기반 세계 질서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거추장스럽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사실상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 에스코바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정학자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을 치하와 약탈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치하가 뭡니까? 치하가 애완견이죠, 애완견. 그 애완견들을 약탈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동맹을 존중한다, 동맹에 의거하겠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써서 동맹 질서를 만들어봤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동맹을 바로 척취의 대상으로 삼는 뭐 이런 황당한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미국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동맹이라는 데를 좀 봐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동맹을 봐줄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지난번에 1월 말에 현재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인터뷰를 한 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끝났다. 미국의 과거 써왔던 헤게모니는 끝났고 이제는 이 다국화 세계 질서 내에서 미국이 할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죠. 따라서 미국의 지배 세력이 특히 현재 미국의 정권이 과거의 미국의 패권 방식으로는 이제 운영할 수가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이걸 세 가지 정책을 좀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간에 이러한 패권을 사실상 바꿔나가는 이런 정책을 써왔던 것에서 주요한 3대 정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딥스테이트를 해체한다는 이름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위 USAID, 미국의 국제개발처를 해체해 나가는 정책. 이건 엄청나게 큰 거죠. 이 미국의 국제개발처라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친미 세력을 양성하고 쿠데타를 지원하고 색깔혁명을 일으키고 또 생물학 무기를 만들고 또 테러 집단에다 무기를 대주고 등등의 온갖 못한 짓을 해서 미국의 세계 패권에 기여해왔던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기가 CIA와 연관되어 있고 또 이들이 직접적으로 국제개발처는 정부 기관인데 이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곳에서는 NED라고 하는 민간 기관을 앞세워서 한국에다가도 많은 자금을 지원했죠. 이들이 한국의 탈북단체에 지원해서 대북 비라를 뿌리게 만들고 또 한국에도 여전히 소위 NGO 단체에다가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곳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이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명분은 환경, 여성, 아동 이런 등등의 아주 그럴듯한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한 그런 민간 단체들에게 일정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사실상의 친미 세력을 양성하는 친미 정책을 옹호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왔던 과정들이 소위 국제개발처의 그간의 약 한 60년의 과정인데요. 이것을 지금 해체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미국의 정책을 뒤집는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러시아하고 미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우크라이나 종전을 매개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는 사실상 지난 80년간 이어져 왔던 소위 냉전적 체계, 또 뭐 최근에 바이든이 했던 신냉전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토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은 소련이라고 하는 적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나토가 사실상 해체되었어야 되는데요. 나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를 적대시했습니다. 러시아를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나토의 존립을 근거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수장인 미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적대 관계를 풀겠다, 관계를 정상화하게 하겠다는 것은 나토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입니다. 나토의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토는 해체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아주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미국의 세계화라고 부르짖어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지어왔던 이러한 경제 정책, 경제 질서가 허물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규칙 기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군사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세계 질서가 근본에서 바뀌는 그런 전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트럼프는 이거를 내년 200 건국 250조이 되는 내년 6월까지 이 작업을 1차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 6월 건국 250조이 되는 현충일에 아주 뜨겁게 경축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게 실현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 전역에서 기존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관세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피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시위를 지금 일으켰죠. 그러면서 핸즈업 손 떼라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일으켰는데요. 이 시위를 과정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지명한 것입니다. 이 시위자들이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파시스트인가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바이든은. 네탄야후는 어떻습니까? 네탄야후나 바이든의 공통점은 뭐죠? 파시스트의 공통점은 대외 침략입니다. 해외에 자신들의 지배력이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대외 침략으로 돌려서 자신의 정권과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상대국의 양면들을 학살하고 영토와 자원을 빼앗는 그러므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히틀러 또 일본의 군국주의 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거와 같은 유사한 정책을 쓰는 애들이 누굽니까?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바이든이나 부시, 그죠? 이건 공화민주와 상관없습니다. 바이든이나 부시라고 하고요. 이들을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현재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런 애들이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하려고 하고 더 확대하려고 하는 현재의 영국과 프랑스 정권, 마크롱이나 스타머 이런 애들이 소위 파시스트다 이렇게 부르는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끝내겠다. 경제적인 전쟁, 경제 정책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약탈을 하겠다. 이건 사실 미국의 고전적인 제국주의 수법인데요. 이런 고전적인 제국주의 수법 하는 걸 몽땅 다 파시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미국이 파시스트 아닌 적이 없었던 거죠. 미국뿐이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국을 상대로 벌인 뭔가 못된 짓은 모든 자원을 약탈해왔다 지금까지 다 벌이고 있는 이런 온갖 약탈 짓을 다 파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광의의 파시스트로 본다면 트럼프도 맞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실질적인 무력을 행사해서 직접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쓴다고만 저는 동의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현재의 미국의 바이든 세력들 소위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트럼프가 파시스타라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강력한 시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미트리예프가 4월 초에 미국의 러시아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양반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4월 초에 미국에 들어갔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각급의 주요 와츠카프 당시에 우크라이나 특사를 만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러시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많이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러시아의 적들이 아직도 미국 정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종전은 멀었다. 아직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끌려고 했던 세력은 바이든 세력이죠. 이 바이든 세력이 여전히 미국 정부에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 평화,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록 일정 정도 외부적인 가시적인 어느 정도의 뭐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 세력들은 여전히 미 연방정부 내 또 곳곳에 여전히 포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이런 전제에 비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 보게 되면요. 현재 어쨌든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를 휴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는 휴전을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의 소위 평화 유지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런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피면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유럽과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오면 러시아는 이들을 명백히 적으로 선포하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소위 안전보장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발을 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 보다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한테 맡기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도 나와 있죠. 러시아는 유럽에 맡기고 북은 남에 맡기고 미국은 어떻게 한다? 대만 방어와 미 본토 사수에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대만 방어에다 진짜 힘을 쏟을런지 아니 그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미 본토 방어에 보다 더 힘을 쏟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4월 6일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미 쿠르스크 지역은 다 끝났고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인 수미 지역으로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전체 전선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압도적으로 전진해서 그 앞에 있는 드네프로 지역까지 얼마 안 남은 거리를 현재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네프로 지역이 점령이 되면 키예프까지는 그냥 불과 뭐 2, 3mm만 갈 수 있을 정도고 이쪽은 방어 라인이 없습니다. 다 이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 양상은 이미 확실하게 그냥 항복의 상황이다. 항복의 상황인데 어쨌든 유럽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든 무기를 대주고 또 유럽의 자금으로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그래서 미국 무기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으로 나가서 일정한 기간을 버텨보겠다라는 식으로 현재 어쨌든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을 통해서 흑해에서의 군물 협상도 이루어지고 또 30일간의 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계속 드론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타격을 가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휴전 회담은 바로 깨진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지난 11일 날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 미국의 특사가 두 명 있는데요. 한 명은 키스 켈로그고 또 한 명은 마스카프입니다. 이 켈로그란 인물은 상당히 친우크라이나적 인물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기피 인물로 지정돼서 러시아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난번 영국에서 유럽 애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유럽 애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젤렌스키하고도 협의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소위 휴전 분할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분단 방안을 소위 휴전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죠. 이게 상당히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위 과거의 베를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독일 분할 모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한반도 분할 모델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주를 인정하는데요. 자포리지에 지역은 그나마 또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8마일 약 30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를 나누고 우크라이나는 드네프로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은 우크라이나, 서쪽은 이 소위 유럽 평화유지군이 진두하는 자기들이 먹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땅을 나토가 먹겠다는 이런 식의 방안을 가지고 와서 이걸 휴전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흑해와 연접해 있는 러시아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오데사 지역을 이 유럽 애들이 지들이 먹겠다 이렇게 나놓고요. 또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 전체를 이 유럽 애들이 다 갖겠다. 뭐 여기를 점령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순위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이 들어왔는데 이 순위 지역이든 하리코프 지역이든 이런 지역을 몽땅 다 역시 우크라이나로 놔둬서 사실상 여기를 우크라이나를 놔두게 되면 유럽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시 무장시키면 바로 거기서는 러시아 국경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공격이 가능하죠. 이런 식의 분할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통할까요?
러시아가 콧웃음을 칠 겁니다. 이거는 뭐 휴전 방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군들이 들어온다, 나토군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전쟁을 지금 러시아하고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게 웃음도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게 될 수도 없는 방안을 갖고 와가지고 하자고 하니 뭐 이거는 결국은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현재 휴전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회의는 뭐 지난 2월 3월 달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시작된 리야드 회의는 나토 종말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정상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날 현재 그 두 개가 진행됐는데요. 하나는 와츠코프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튀르키예에서 외교의 관계 정상화 회담이 또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회담에서 중요한 거는 은행과 금융 서비스를 서로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결국 은행과 금융 서비스를 서로 보장한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미국이 제기했던 제재를 푼다는 얘기죠. 미국 달러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금융 제재를 가했는데 이제 이 금융 제재를 미국이 풀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결국은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로 아주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따라서 상호 무역 거래의 핵심 수단이 되는 달러와의 거래를 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했건 3,500억 달러죠. 이걸 압류해 놓고 여기에 나온 이자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사서 공급하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다 그 자산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풀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스코프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회담을 여러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평화 회담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것을 유럽 애들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어쨌든 이 미국이 빠져나오려면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려면 러시아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합의를 한다 해도 유럽 애들이 그걸 거부하면은 그러면 사실 뭐 나토는 이제 깨지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냐? 유럽 애들이 맡아서 러시아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올해 4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푸틴이 작심하고 나토의 경계선을 과거 1997년대 14개국 정도 수준으로 저쪽 서독 쪽으로 소독 라인까지, 독일 라인까지 이어지는 그 선까지 완전히 밀어붙이는 이런 옛날 모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토는 해체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키예프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요 인구는 더욱더 소멸될 것이고, 나라는 사실 존립 자체가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까지도 몰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국적 지원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을 거론했는데요. 거기에 조선까지도 거론을 했었죠. 어쨌든 푸틴의 얘기들이 과연 실행이 될런지, 아니면 유럽의 주장대로 계속 전쟁이 이어질지, 전쟁 무조건 이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물러나고 새로운 임시정부가 구성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4월 초순에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가 핵회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압박하는 핵심 요인은 이란의 비핵화인데요. 이란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이란은 생산적인 핵활동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보장하는 NPT 체제에서 보장하는 이러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핵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란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과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어쨌든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이상 가는 세계적인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고 무조건 3차 대전으로 갑니다. 세계 경제는 완전히 대공황에 빠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유가는 뭐 100달러가 뭐 120달러, 150달러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미국이 국채를 줄이기 위해서 중동으로부터 2조 달러 이상을 좀 들여오고 안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거에 뒤집는 이란 공격을 단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이 핵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나온 미국 측 대표가 또 와츠코프입니다. 중동 특사 이름으로 해서 와츠코프가 또 나왔죠. 이 와츠코프 이 사람이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 그리고 바로 이란과의 현재 핵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는 협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맡아서 러시아의 상황도 이해하고 있고 또 중국의 상황 또 이란의 입장 이걸 다 이해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협상을 담당 대표로 나서고 있다. 이거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4일자로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은 양측이 오만에서 회담이 상당히 건설적이었고 다시 실제 이제 회담을 위한 전초적인 기초 작업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개월 안에 끝내자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군사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는 현재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란과의 관계 역시도 새롭게 재정립을 해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위기를 올리면서도 거꾸로 새로운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순서가 될까요? 미국의 4대 적 러시아와 이란 그 다음에 조선과 중국이죠. 그 다음 순서는 아마 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이 회담을 끝내겠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 시점 전후가 아닐까. 미국이 어쨌든 대조선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이 현재 우크라이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란과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듯이 또 이란과의 관계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또 조선과의 관계 역시도 재정립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조선이 움직일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